아까 물 마시러 간 애는 내 동생이고 지금부터 너희랑 놀 애는 나야.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교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방금 나간 건 겁에 질린 여학생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한마디도 못하던 그 조용한 전학생.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똑같은 얼굴을 한 남학생이었습니다. 키도 비슷하고 이목구비도 판박이인데 서 있는 자세부터 달랐습니다. 어깨를 쫙 펴고 다리는 어깨 너비로 벌린 채 마치 링 위에 올라선 격투기 선수 같았습니다. 5명의 일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분 뒤 그들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제압당한 겁니다. 단 한 명에게. 그것도 자신들이 만만하게 봤던 그 전학생과 똑같이 생긴 누군가에게. 그 순간 교실 구석 사물함 뒤에서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스마트폰 녹화등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모든 장면을 처음부터 찍고 있었던 겁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그날로 하윤이 이 학교에 전학 온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가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엔 이미 늦은 시기였습니다. 반 아이들은 진작에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놓은 상태였고 하윤이 낄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윤이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말수가 적었고 표정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웃을 때도 입꼬리만 살짝 올라갈 뿐 눈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하윤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쟤 좀 이상하지 않아? 왜 맨날 혼자야? 친구 사귈 생각이 없나 봐. 하윤의 귀에도 그 말들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윤에겐 이유가 있었습니다. 쌍둥이 오빠 하준. 어릴 때부터 늘 함께였던 오빠가 이번엔 함께 전학을 오지 못했습니다. 하준은 체육 특기생으로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전학 서류가 늦어지는 바람에 하윤이 먼저 이 학교에 오게 된 겁니다. 오빠 없이 학교에 다니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윤과 하준은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남매인데도 얼굴이 놀라울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하윤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오빠 옷을 입으면 웬만한 사람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걸로 장난도 많이 쳤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이후로는 서로 다른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그런 일도 뜸해졌습니다. 하준은 운동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태권도를 시작해서 중학교 때는 유도와 주짓수까지 섭렵했습니다. 전국 생활체육대회 종합격투기 부문에서 3년 연속 우승, 거기에 산악구조대 보조 활동까지 하면서 실전 제압술도 익혔습니다. 링 위에서만 강한 게 아니라 진짜 위기 상황에서도 사람을 제압할 줄 아는 오빠였습니다. 반면 하윤은 조용했습니다. 싸움 같은 건 질색이었고 갈등이 생기면 피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멍청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머리가 잘 돌아갔습니다. 상황을 읽고 판단하고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오빠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그런 하윤의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강태호. 이 학교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가장 덩치가 큰 남학생이었습니다. 교실 한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늘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를 다루기 어려워했습니다. 아버지가 학교 운영위원이자 지역 유력자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태호에겐 늘 따라다니는 패거리가 4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호가 웃으면 따라 웃고 태호가 누굴 노려보면
함께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태호가 타깃을 정하면 함께 괴롭혔습니다. 하윤은 그 광경을 며칠간 지켜봤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학생의 어깨를 일부러 부딪히는 것, 급식실에서 새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는 듯 째려보는 것,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킬킬거리는 것, 전형적인 학교 일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윤은 알았습니다. 곧 자기 차례가 올 거라는 걸. 혼자 다니고 말이 없고 친구가 없는 전학생. 태호 같은 애들에게 이보다 쉬운 타깃은 없었습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열하루째 되던 날 점심시간, 하윤이 급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일부러 하윤의 어깨를 세게 쳤습니다. 급식판이 흔들렸고 국물이 조금 쏟아졌습니다. 아, 미안. 안 보여서. 돌아보니 태호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뒤에 선 패거리 4명도 킬킬거렸습니다. 하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갔습니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이 그랬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려 하면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앞 좀 보고 다니지? 비웃음 섞인 말이 따라왔습니다. 교실에서는 하윤의 책상 위에 쓰레기가 올려져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뻔했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윤은 참았습니다. 오빠에게 연락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준이 알면 당장 달려올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거라는 걸 하윤은 알았습니다. 증거도 없이 오빠가 나서면 오히려 오빠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태호 아버지가 학교 운영위원이라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밤마다 하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참을까? 아니면 선생님께 말씀드릴까? 하지만 선생님께 말하면 어떻게 될까? 증거도 없는데. 쟤네가 장난이었어요 라고 하면 끝이잖아. 그리고 그 후엔 더 교묘하게 괴롭히겠지. 하윤의 가슴속에 분노가 조금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왜 나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저런 애들한테 시달려야 하지? 하지만 하윤은 그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표정해졌습니다. 그게 하윤의 방식이었습니다. 감정을 숨기고 상황을 관찰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 열나흘째 되던 날 하윤은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전학 서류 언제 나와? 다음 주 초면 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빨리 왔으면 좋겠어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준은 동생의 목소리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윤아, 누가 괴롭혀? 아니야. 진짜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하지 마. 목소리 들으면 알아. 하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연락하기 전까지는 먼저 나서지 마. 약속해. 뭐? 무슨 소리야? 누가 뭘 했는데? 오빠가 먼저 나서면 안 돼. 걔들은 더 교묘해질 거야. 증거가 필요해.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준은 동생의 성격을 알았습니다. 한번 결정하면 안 바꾸는 애라는 걸. 그리고 멍청한 짓은 절대 안 한다는 걸. 알았어. 근데 위험하면 바로 연락해. 알았지? 응. 고마워, 오빠. 전화를 끊고 하윤은 생각했습니다. 증거. 그래, 증거가 필요해. 영상이 있으면 완벽해. 걔네가 먼저 건드리는 장면.
그리고 오빠가 제압하는 장면. 그러면 정당방위가 성립돼. 계획이 머릿속에서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15째 되던 날, 태호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점심시간, 하윤이 교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급식을 안 먹고 교실에 남은 건 일부러 피하려던 거였는데 오히려 역효과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실. 태호에게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교실 문이 열리고 태호와 패거리 4명이 들어왔습니다. 전학생. 여기 있었네? 태호의 목소리는 가볍게 들렸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하윤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밥 먹고 있었어. 혼자? 친구 없어서? 패거리들이 킬킬거렸습니다.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야, 너 말이야. 요즘 나 피해 다니지? 피한 적 없는데. 거짓말. 내가 가면 딴 데로 가잖아. 하윤은 조용히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태호는 그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겁먹은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야, 눈 똑바로 떠. 어디서 째려봐? 태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패거리 중 한 명이 하윤의 도시락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지고 밥알이 흩어졌습니다. 하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이야. 아직 때가 아니야. 증거가 없어. 다음에 봐. 하윤은 천천히 일어나 교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도망가. 겁쟁이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겁쟁이. 맞아. 지금은 겁쟁이처럼 보이겠지. 하지만 기다려. 곧 내가 진짜 겁쟁이가 뭔지 알게 될 테니까. 그날 저녁 하윤은 오빠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내일 학교로 와. 전학 서류 아직 안 나왔는데? 상관없어. 그냥 와. 점심시간 전에. 전화기 너머로 하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대로 말해. 하윤은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태호와 패거리들, 도시락을 걷어찬 것, 그리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는 예감. 걔네가 나를 빈 교실로 끌고 갈 것 같아. 뭐, 그러면 내가 먼저. 오빠 들어. 계획이 있어. 하윤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학교 구간 3층 끝 교실. 거기는 CCTV 사각지대야. 걔네가 좋아하는 장소지. 거기서 뭔가 할 거야. 그러면 오빠가 미리 그 교실 뒷문 사물함 뒤에 숨어 있어. 내가 신호를 보내면 나와. 신호? 내가 물 마시러 간다고 할 거야. 그 말이 신호야. 하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동생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하윤아, 그냥 내가 처음부터 같이 있으면 안 돼? 안 돼. 오빠가 처음부터 있으면 걔네는 안 건드려. 그러면 증거를 못 잡아. 걔네가 먼저 손 떼는 장면이 필요해. 하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생 말이 맞았습니다. 증거 없이 먼저 손을 대면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가 됩니다. 특히 상대 아버지가 학교 운영위원이라면 더욱. 알았어. 근데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바로 신호 보내. 알았지? 응. 그리고 오빠 하나 더. 뭔데? 내가 영상 찍을 거야. 전 과정을. 그러니까 오빠는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정당방위 수준으로만. 하주는 피식 웃었습니다. 야, 내가 언제 과하게 했어? 산악구조대 때 곰 만났을 때? 그건 곰이잖아. 남매는 잠시 웃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하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될까? 오빠가 다치면 어쩌지? 아니, 오빠는 강해. 걔네 5명쯤은 식은 죽 먹기야. 다음 날 아침 하유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늘 입던 회색 후드티를 입고 이 후드티는 오빠 것이었습니다. 둘이 똑같은 걸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옷이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 20분 전 하윤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도착? 위치 잡았어. 오빠였습니다. 하윤은 짧게 답했습니다. 알았어. 기다려. 4번째 교시가 끝났습니다.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아이들이 우르르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하윤은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교실에 거의 혼자 남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야, 전학생. 뒤에서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태호와 패거리 4명이 교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뭐? 잠깐 얘기 좀 하자. 따라와. 싫은데. 싫으면 여기서 해도 돼. 태호가 다가왔습니다. 패거리 중 2명이 하윤의 양쪽을 막았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도망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어디로 가면 돼? 하윤의 순순한 태도에 태호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었습니다. 순하네. 구간 3층으로 가자. 예상대로였습니다. 하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계획대로야. 구간 3층 끝 교실. 오래된 건물이라 CCTV가 없었습니다. 창문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책상들은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교실이었습니다. 태호가 문을 닫았습니다. 패거리들이 하윤을 둘러쌌습니다. 자, 이제 우리끼리야. 태호의 목소리에 음습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윤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뒷문 근처 사물함. 거기에 오빠가 숨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물함 옆에 하윤의 가방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미리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스마트폰이 들어 있었고 이미 녹화 버튼이 눌려 있었습니다. 뭘 원해? 하윤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태호는 비웃었습니다. 원하는 거? 그냥 재밌잖아. 너처럼 잘난 척하는 애 눌러주는 거. 난 잘난 척 안 했는데. 했어. 눈빛이 그래. 나 무시하는 눈빛. 태호가 하윤의 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던졌습니다. 가방이 열리면서 책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뒷문 근처에 있던 진짜 가방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그게 하윤 것인 줄 몰랐습니다. 앉아. 싫어. 앉으라고. 패거리 중 1명이 하윤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하윤은 저항하지 않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잠깐만. 하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이 너무 타서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올게. 도망 안 가. 태호는 피식 웃었습니다. 물? 갑자기 도망치려고? 진짜로 목이 말라. 복도 끝에 음수대 있잖아. 금방 다녀올게. 태호는 패거리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복도는 막다른 곳이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 가봐. 도망치면 뒤진다. 하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아니, 나가는 척 했습니다. 하윤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복도로 나가자마자 하윤은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뒷문 쪽으로 재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뒷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손이 나왔습니다. 오빠의 손이었습니다. 0.5초?
하윤은 입고 있던 회색 후드티를 벗어 오빠에게 건넸습니다. 동시에 오빠가 입고 있던 같은 후드티가 하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그걸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은 티셔츠 차림으로 사물함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준이 뒷문을 열고 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후드티를 손목에 감은 채로 태호와 패거리들은 앞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나간 앞문. 뒷문에서 누가 들어오는 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벌써 왔어? 빠르네. 태호가 뒤도 안 돌아보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분명 방금 나간 건 겁에 질린 여학생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움츠린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전학생. 그런데 지금 서 있는 건 달랐습니다.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같은 이목구비, 같은 눈, 코, 입.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깨를 쫙 펴고 다리는 어깨 너비로 벌린 채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아까의 무기력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마치 사냥감을 노려보는 맹수 같았습니다. 뭐야? 너.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같은 사람 맞아? 아니, 뭔가 다른데? 그때 하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물 마시러 간 애는 내 동생이고. 잠깐. 동생? 지금부터 너희랑 놀 애는 나야. 교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쌍둥이. 그제야 패거리들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똑같이 생긴 두 명. 남매. 방금 나간 건 여자였고 지금 들어온 건 남자.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언제 바꿔치기 한 거야? 야, 잠깐. 너 누구야? 패거리 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주는 대답 대신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하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천천히, 더 여유롭게 걸어왔습니다. 마치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는 듯이. 야, 우리 다섯이야. 너 혼자잖아. 패거리 중 덩치 큰 녀석이 용기를 내서 소리쳤습니다. 하준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다섯? 하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부족한데. 그 한마디에 패거리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저 눈빛, 저 자세, 저 여유. 싸워본 사람만 아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강한지 약한지 싸우기 전에 느껴지는 그 감각. 뭐야? 쫄지 마. 그냥 허세야. 태호가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덤벼. 하준이 짧게 말했습니다. 안 덤비면 내가 먼저 갈게. 그 순간 가장 덩치가 큰 패거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며 하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무식하게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공격이었습니다. 하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인 것 같지 않았습니다. 주먹이 얼굴에 닿기 직전 하준의 몸이 살짝 옆으로 틀어졌습니다.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움직임. 주먹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하준의 손이 상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으악! 비명이 터졌습니다. 손목 꺾기. 합기도의 기본 기술이었지만 정확한 각도로 빠르게 들어가면 상대는 저항할 수 없습니다. 덩치 큰 패거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음. 하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머지 패거리 3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엔 에워싸려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준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였습니다. 한 발 옆으로 빠지면서 가장 먼저 도착한 녀석의 발을 걸었습니다.
중심을 잃은 녀석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동시에 뒤에서 달려오던 녀석에게 팔꿈치를 찔렀습니다. 명치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크! 신음과 함께 쓰러지는 소리. 마지막 한 명은 겁에 질려 공격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하준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너도 할 거야? 아, 아니요. 녀석은 두 손을 들고 뒷걸음쳤습니다. 하준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 명. 강태호. 태호는 벽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패거리 4명이 20초도 안 되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한 명은 손목을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었고, 한 명은 명치를 맞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둘은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너 차례야. 하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태호는 뒷걸음쳤습니다. 하지만 벽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태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습니다. 왜? 아까는 내 동생한테 그렇게 당당하더니. 그건 앉으라고 했지? 도망치면 뒤진다고 했지? 하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동생이 당한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밤마다 전화할 때 목소리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미안해. 잘못했어. 태호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비굴하게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잘못한 거 알아.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전형적인 강약약강이었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상대에겐 왕처럼 굴다가 강한 상대 앞에선 벌레처럼 기었습니다. 하준은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때리면 안 돼. 하윤이 말했잖아. 증거를 남기되 정당방위 수준으로. 먼저 손댄 건 쟤네야. 나는 그냥 제안만 했어. 여기서 더하면 과잉이 될 수 있어. 일어나. 하준이 말했습니다. 태호는 움찔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태호가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났습니다. 하준이 손을 뻗었습니다. 태호는 맞을 줄 알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하준의 손은 태호의 주머니를 향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게 내 폰이지? 왜? 하준이 화면을 켰습니다. 잠금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하준은 능숙하게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앱을 열었습니다. 학교 폭력 신고 앱. 태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여기 보여? 하준이 화면을 태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신고 버튼 위에 손가락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누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하지 마. 학폭이 열리겠지. 조사 들어오고 증인 신문하고. 그리고 내 아버지 있잖아. 학교 운영위원이라며? 태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문제였습니다.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될까?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다는 걸. 운영위원 아들이 학폭 가해자라. 뉴스거리 되겠는데? 제발. 내 아버지가 더 무서워할 게 뭘까? 하준이 태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들이 맞은 거? 아니면 아들이 학폭 가해자로 신고된 거?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답은 뻔했습니다. 아버지는 체면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학폭 가해자로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운영위원 자리는 둘째치고 지역사회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전히 항복한 자세였습니다. 그때 사물함 뒤에서 하윤이 나왔습니다. 태호와 패거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윤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 빨간 녹화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뭐야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었어. 하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한 것도, 내 가방 던진 것도, 앉으라고 강요한 것도 다 영상으로 남았어.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상, 증거, 끝났다. 이거 학폭위에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인터넷에 올릴까? 지역 유력자 아들의 학교 폭력 현장 이런 제목으로. 하지 마. 제발. 뭐든지 할게. 태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까 하윤에게 앉으라고 강요하던 그 자세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태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열흘 동안 참았던 분노, 억울함, 수치심, 그 모든 게 지금 카타르시스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뭔데? 다시는 누구도 괴롭히지 마. 나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알겠어? 태호가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약속할게. 맹세. 하윤은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러면 이 영상은 보관만 할게. 근데 만약 약속 어기면? 하윤이 스마트폰 화면을 태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때는 진짜 올린다. 태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그때 교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야? 체육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박 코치였습니다. 구간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얘기를 듣고 올라온 거였습니다. 박 코치는 교실 상황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학생 4명, 무릎 꿇고 있는 강태호, 그리고 서 있는 2명의 학생, 똑같이 생긴 얼굴, 남자와 여자. 이게 대체... 박 코치의 시선이 하준에게 멈췄습니다. 잠깐, 저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저 자세, 어깨 각도, 발 위치, 운동선수 특유의 자세. 혹시, 하준? 하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코치를 알아봤습니다. 박 코치님? 박 코치는 3년 전 전국생활체육대회에서 심판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학생 부문 종합격투기에서 압도적인 실력으로 우승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하게 제압하는 기술. 그게 바로 하준이었습니다. 설마 전학 온다던 학생이 너였어? 아, 네. 서류가 좀 늦어져서 아직 정식은 아닌데요. 박 코치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학생들. 그들의 얼굴은 낯익었습니다. 강태호와 그 패거리.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로 유명한 녀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생긴 여학생. 최근 전학 온 그 조용한 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윤이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영상 보시면 됩니다. 박 코치가 영상을 봤습니다. 태호가 하윤의 가방을 던지는 장면, 앉으라고 강요하는 장면, 그리고 하준이 들어와서 제압하는 장면까지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박 코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강태호, 네. 너희가 먼저 건드렸구나. 그게 됐어. 변명 안 들어도 돼. 박 코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하준과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영상 촬영은 잘 생각했다. 공공장소에서 폭력 상황에 대한 증거 확보 목적 촬영은 법적으로 문제없어. 특히 미성년자 보호 목적이면 더.
하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와 계획을 세울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몰래 촬영한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박 코치의 말로 그 걱정이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하준이 내가 한 건 정당방위 범위 아니야. 상대가 먼저 공격했고 너는 제압만 했지. 과잉 폭력은 없었어.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알아. 내 실력이면 저 정도는 식은 죽 먹기였을 텐데 잘 참았다. 박 코치가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강태호, 일어나. 태호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연락할 거야. 아, 아닙니다. 아버지한테는 제발. 학폭이 열기 전에 먼저 알려야지. 그게 절차야.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학폭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박 코치가 바닥에 쓰러진 패거리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도 일어나. 보건실 가서 치료받고 와. 그리고 각자 부모님한테 연락해. 패거리들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손목을 다친 녀석은 여전히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먼저 잘못한 거니까. 하준이, 하윤이. 박 코치가 남매를 불렀습니다. 너희는 나랑 같이 교무실로 가자. 상황 설명 들어야 해. 하준이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실을 나서면서 박 코치가 작게 말했습니다. 3년 전 대회 때 봤어. 결승전.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고 서브미션으로 이긴 거. 대단했다. 하준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셨네요. 그때도 생각했어. 저 녀석은 나중에 크게 될 거다. 근데 동생 지키려고 이 학교로 온 거야? 하준이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네. 혼자 보내기 불안해서요. 하윤이 오빠의 팔을 살짝 쳤습니다. 나 혼자서도 잘했거든. 알아. 영상 찍는 건 내 아이디어였잖아. 박 코치가 피식 웃었습니다. 너희 남매 대단하다. 힘만 센 게 아니라 머리도 잘 돌아가네. 복도를 걸으면서 하윤은 생각했습니다. 끝났다. 진짜로 끝났다. 열흘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 가슴속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굴러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준이 하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고했어. 오빠도. 남매는 나란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학생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똑같이 생긴 두 사람. 뭔가 있었나 보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학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강태호였습니다.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복도를 활보하며 어깨를 부딪히던 녀석이 이젠 벽에 붙어 걸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던 녀석이 이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못 마주쳤습니다. 패거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목을 다쳤던 녀석은 아직도 보호대를 차고 있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날의 충격이 몸에 새겨진 듯 했습니다. 다른 녀석들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함께 몰려다니지도 않았고 누굴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야, 들었어? 강태호 아버지. 뭐? 운영위원 그만뒀대. 진짜? 학교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강태호 아버지가 학교 운영위원직을 사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개인 사정이었지만 누구나 진짜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가 불거진 것이었습니다.
학폭위는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영상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호와 패거리들은 출석 정지와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학이나 퇴학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기록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나중에 대학 입시나 취업에 영향을 줄 것이었습니다. 태호 아버지 입장에서는 최악이었습니다. 지역 유력자로서 쌓아온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아버지. 그 딱지가 붙으면 지역사회에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운영위원직 사퇴는 사실상 강요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호 아버지 이름은 학교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준의 전학 서류가 드디어 처리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왔어. 들어와. 문이 열리고 하준이 들어왔습니다. 교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윤과 똑같은 얼굴.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키도 조금 더 컸고 어깨도 더 넓었습니다. 안녕. 나 하준이야. 하윤이 오빠고 쌍둥이야. 짧고 간단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교실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학생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쌍둥이 오빠가 일진 5명을 혼자 제압했다는 것. 그것도 2분도 안 되어서. 하준이 자리는 하윤이 옆으로 할까? 담임 선생님의 말에 하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윤 옆자리로 걸어갔습니다. 태호의 자리는 교실 구석이었습니다. 예전엔 한가운데에 앉아서 왕처럼 굴던 녀석이 이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준이 지나갈 때 태호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하준이 자리에 앉으며 하윤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저 녀석 완전히 죽었네. 원래 저런 애야. 강한 척만 했던 거지. 그래도 좀 불쌍하다. 오빠가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나 괴롭힌 녀석인데. 하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쉬는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하준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너 진짜 격투기 선수야? 전국대회 우승했다며? 유튜브에 영상 있던데. 너 맞지? 하준은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관심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지키려고 온 건데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하윤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엔 아무도 말을 걸지 않던 조용한 전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여학생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하윤아, 점심 같이 먹을래? 너 쌍둥이 오빠 있는 거 왜 안 말했어? 오빠 진짜 대단하다. 부럽다. 하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갑자기 친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물론 진짜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외롭진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남매는 함께 급식실로 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하윤이 말했습니다. 오빠 이상해. 뭐가? 갑자기 사람들이 친하게 대해. 그게 왜 이상해? 예전엔 아무도 관심 없었거든. 하준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 강한 쪽에 붙으려고 해. 예전엔 태호가 강해 보였으니까 다들 피했던 거야. 지금은 우리가 강하니까 다가오는 거고. 하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친구는 아닌 거네. 그건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어. 진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일단은 받아들여.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말이 맞았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학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태호와 패거리들이 사라지자 다른 학생들도 편해졌습니다.
복도에서 어깨 부딪힐 걱정을 안 해도 됐습니다.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를 맡을 일도 없었습니다. 급식실에서 새치기 당할 일도 없어졌습니다. 선생님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하준을 불러 말했습니다. 하준아, 요즘 학교가 조용해졌다. 그런가요? 너 때문인 것 같은데. 하준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했지. 많이 했어. 담임 선생님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선생님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윤이 교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쪽지와 함께 초콜릿이 있었습니다. 쪽지를 펼쳐보니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마워. 덕분에 학교 다닐 만해졌어.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알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태호한테 당하던 애들 중 누군가겠지. 하윤은 쪽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한 건 나를 지킨 것뿐인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됐구나. 점심시간 하준이 우유팩을 들고 왔습니다. 언니, 우유. 고마워. 하준이 능숙하게 빨대를 꽂아 하윤에게 건넸습니다. 어릴 때부터 해온 행동이었습니다. 언니가 뚜껑 따는 걸 어려워해서 늘 동생인 자신이 해줬습니다. 아니, 오빠. 헷갈리네. 하윤이 누나고 하준이 남동생 아니라 하준이 오빠고 하윤이 여동생이었습니다. 오빠 고마워. 뭐가? 다 고맙지. 여기까지 와준 것도 그날 도와준 것도. 하준이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한 건데 뭘. 당연하지 않아. 오빠 원래 학교 그만두고 온 거잖아. 체육고. 하준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거긴 나 없어도 돼. 여긴 내가 필요하잖아. 하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울어? 이상하게. 안 울어. 울잖아. 눈에 뭐가 들어갔어. 하준이 웃으며 휴지를 건넸습니다. 하윤이 눈가를 닦았습니다. 급식실 한쪽에서 태호가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패거리들에 둘러싸여 시끄럽게 떠들던 녀석이 지금은 조용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밥만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오빠, 저 녀석 좀 불쌍하지 않아? 불쌍해? 원래 저랬던 건 아닐 텐데.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하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마 아버지 때문일걸. 권력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 자기도 권력이 있는 줄 알거든. 근데 그건 자기 힘이 아니잖아. 빌린 힘이야. 빌린 힘은 언젠간 사라져.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저 녀석도 피해자인 건가? 글쎄, 피해자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사람을 괴롭혔지. 하지만 뭐 기회는 있어.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달린 거지. 하윤은 태호에게서 눈을 떼고 밥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였습니다. 방과 후 남매는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학교 정문을 나서자 석양이 비쳤습니다. 가을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윤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빠, 나 이제 학교 다닐 만해. 다행이다. 근데 오빠는 괜찮아? 원래 학교 그만두고 온 거잖아. 하준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격투기는 계속할 수 있어. 학교가 어디든 상관없어. 미안해. 나 때문에. 미안하긴. 누나 지키는 게 동생 의무지. 나 누나 아니고 여동생이거든. 아, 맞다. 자꾸 헷갈려. 남매가 웃었습니다.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하준이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남매의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고였습니다. 그 후로 남매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일하러 나가 계셨습니다. 하준이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우리가 잘 지켰어요. 하윤이 옆에 섰습니다. 남매는 나란히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아마 웃으셨겠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잘했다. 우리 자식들. 하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열흘간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괴롭힘, 수치심, 분노, 억울함. 그리고 오빠와 함께 세운 계획. 그날 교실에서의 2분. 영상 속 빨간 녹화 등. 모든 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매는 나란히 학교로 향했습니다. 똑같은 얼굴, 비슷한 키, 같은 교복. 하지만 걸음걸이는 달랐습니다. 하윤은 조용하고 신중했고, 하준은 당당하고 여유로웠습니다. 성격은 달랐지만 서로를 지키겠다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아기는 선의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 앞에서는 멈춥니다. 강태호는 그걸 배웠습니다. 자신이 만만하게 본 전학생에게 쌍둥이 오빠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오빠가 전국대회 3연패 챔피언이라는 것. 빌린 권력은 진짜 힘 앞에서 무력하다는 것. 그날 빈 교실에서 있었던 이분은 태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하윤과 하준 남매는 서로를 지키며 오늘도 학교를 다닙니다. 나란히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석양이 그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